진짜 어려운 자인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너무 달라지고 좋아하는 기업을 찾는 것보다 그저 그런 기업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 그저 그런 기업들 비용 감당 못하는 기업. 이거 정말 피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 시즌마다 팍팍 짱돌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네. 한계들이 오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 착각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업계에서의 현인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 정말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에 조금 한다는 분들이 귀담아 듣는 한 분을 꼽아보라면 바로 오늘 나오신 이베스트 증권의 윤지호 그룹장님. 저희 누추한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너무 어서 과한 표현을 또 쓰셔가지고 이제는 뭐 리서치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각동이라도 저도 하도 오래 시정이 어려워서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전화 오셔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가서 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이상한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저도 궁금하고 동일하게 고민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참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같이 한번 얘기 좀 나눴으면 해서 왔습니다. 네. 현재 그 한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짜시면서 작년에 워낙 그 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고 실제로 시장은 작년도에 10월 달에 엄청난 충격을 얻어맞았고 1월 달에 2월 달에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그 시장 분위기가 조금 편안해진 상황 아닌가. 네. 그냥 뭐가 시장을 좀 오래 놓치면 항상 지나고 나면 놓치는 거 투성이죠. 네. 근데 이제 가장 뭘 놓쳤나 보면 첫째는 우리 시장에서 이게 성공할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ROE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네, ROE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PBR이 올라가려면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ROE가 올라가려면 소위 이익이 늘면 된다. 어닝에 관한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주 가치란 말이 나왔고 그 기대가 지금도 이어지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 가장 특징적인 자동차 주식들 막 약진을 하고 은행주도 한번 쏟았었고 한국의 전반적인 대형주들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분위기가 좀 상반기에 있었고요. 또한 누가 보래도 미국이죠. 미국 독주의 시대였는데 여하튼 미국의 성장주들이 이익을 내면서 성장을 하니까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테마주처럼 움직였던 거죠. 그 힘 때문에 위를 열었지만 동시에 무슨 또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다들 또 올라오니까 다들 10만 년짜리 얘기하겠어요. 3천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다시 말해서 PBR이 한 배를 넘었으려면 PBR이 현재 한 배가 한 2,800 한 중반까지 올라왔을 거야. 넘었으려면 ROE가 그래도 10%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부가 이상 받으려면 20% 자기 자본 이익은 한 10%. 그렇죠. 뭐 자기 자본 이익이 별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데에서 얼마나 벌어들이냐,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냐 이건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위도 막혀 있다는 얘기죠. 분명은 하방이 견고해졌지만 위는 막혀 있으니까 진짜 어려운 자인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너무 달라지고 또 우리 증시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미국 주식 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올라오고 지나고 나면 올라오고 한국 주식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지만 저도 할 수 없이 말하는 박스권이라는 단어를 또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변할 만한 게 생겼냐?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결론을 제가 항상 그래도 오늘 각동이님 뵈러 오니까 생각했던 게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버핏을 좋아하잖아요. 버핏이 남긴 말에서 우리에게 주는 현재 가장 좀 도움이 되는 문장이 뭘까 하면 이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시간은 훌륭한 기업에게는 친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적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때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본질이 이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시장은 지수의 높낮이보다 또 기업만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훌륭한 기업, 돈을 버는 훌륭한 기업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밸류를 주는 거고 그저 그런 기업, 그러니까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투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기업은 아주 힘든 거죠. 우리에게 투자자에게 적이 되는 그 시장이 이어져 왔고 저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투자자들이 심적으로는 물론 잘 되신 분들 되게 좋지만 심적으로 되게 위축될 수도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걸 데이터를 몇 가지 보면서 우리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박스피 할 때 PBR 그림이에요. 네. 보시면은 참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요번에도 예외 없었어요. 그 4월 19일인가 지수가 막 무너지는데 생각 같아서는 0.9배 깨졌을 때 되면 사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0.9배가 한 2,485, 87? 네네. 이제 2,500 쫙 깨지면 그 레벨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도 한 2,554 정도에서 돌아선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든지 지금 시장은 하여튼 요 정도면 하방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여기서 뭘 사냐에 따라서 또 너무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고민되는 거는 그냥 놔두면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좀 이 그림에서 좀 보시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강한 계단식 상승을 지금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능해요. 근데 그러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다시 막 돌아가서 그냥 우리나라의 밸류가 재평가되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평가되어야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요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이런 말 할 수 있죠. 항상 쌌었죠. 그렇죠. 이 그림 보다시피 한국의 PBR은 유독 낮아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의미 있었던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일본이요. 일본. 우리나라하고 항상 비슷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달라졌어요. 네. 일본이 왜 그랬냐? 일본은 거의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름 노력을 해왔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강한 밸류업 정책을 썼고 어쩌면 우리가 그걸 카피하고 있죠. 가끔들 많이 일본 여행 가시잖아요. 틈나실 때 일본 서점을 가보세요. 기토쿠니야 같은데 네네. 증권 서적화 하시면 제일 많이 적혀있는 그 책들이 니사라는 단어예요. 니사. 니사 뭐 전략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일본을 좀 해가지고 네네네. 니사가 뭐냐면 우리나라 ISA예요. 일본 ISA예요. 퇴직금을 어떻게 잘 운영할 그쵸?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좋아졌냐면 결국 밸류업 것도 있었지만 사실 무슨 얘기죠?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투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금 문제가 남았다는 거죠. 이 밸류업으로 한국의 PBR을 확 벗어나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요인되는 것 중에 뭐 다른 금투세만 얘기하면 사실 더 중요한 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채널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무 네. 당연한 거예요. 아니, 네. 주주가치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투자만 아니라 큰 사람, 단위가 큰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줘야 뭐 배당 투자를 하든지 네.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대주주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더 큰 문제는 상속세예요.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무슨 상속세로 해서 무슨 있는 자들의 이익을 뭐 대변하냐 그런 게 아니라 뭐 금액이 커지면 60%까지는 늘죠. 맞아요. 60%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55%가 우리가 더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실질로 따지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밸류가 재평가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관건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반영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 흐름을 보고 있어요. 이거를. 최근에 이제 어떤 밸류업 흐름. 네. 그렇죠. 그럼 여당, 야당 이거를 반대할 수는 없다. 근데 세법 개정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해의 관건이에요. 네. 이게 열리면 우리 지수에 상당히 크게 열릴 수 있다 봐요. 네네. 근데 아쉽게도 이게 여전히 정치 논리로 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2월 예산안에서 원래 세법 개정안이 같이 다뤄지거든요. 그때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때 당연히 그 불확실성 중에 금투세도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가 배당소득세 또는 인하 또는 분리과세가 있어야 되고 금투세도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ISJ도 개편해야죠. 일본 니사랑 다른 게 뭐냐면 단위가 달라요. 네. 그리고 뭐 법인세 가면 상속 증여세 개편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이 우리 낮았던 PBR 여기서 한국이 드디어 저 왕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겠죠. 네. 우리가 지금 이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너무 뻔해요. 다음 그림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이중 상장 뭐 다 더블 카운트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최근에 되게 고무적인 현상은 지주사들이 막 움직였던 거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로 보는 거죠. 그렇죠. 지주세 사실 문제가 해결되면 주주는 몇 배나 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유 너무 싸죠. 너무 싸죠. 말도 아니 안 뭐 되는 예를 들어서 농담처럼 KCC 같은 회사 보세요. 네. 아유 그 물산 가치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평가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될까?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낮은 디스카운트의 ROE와 배당 두 개인데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10년 평균 보면 거의 전 세계 꼴찌예요. 제가 가장 충격적인 거는 저희가 놀랍게도 우리가 무시하는 중국보다 낮습니다. 중국이 30이에요. 우리가 24.7이에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아까 말했던 ROE 10% 이상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ROE가 10% 이상 가려면 기업이 돈만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업이 주주에게 내놔야겠죠. 네네. 자본을 줄여줘야겠죠. 자본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본을 부모를 줄여야 이익률이 올라가는 해야죠. 거니까요. 미국의 자본주의 특징은 결국 그걸 갖고 올라갔던 건데
평균 주주 활용인데 여러 가지 다 합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낫다. 이건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를 알고 홍콩보다도 훨씬 낫더라고요. 이 자료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역할이었냐? 제가 이제 이건 막 오늘 이거저거 가져오느라고 했는데 이게 그림 뭐 아주 간단한 그림이에요. 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시장의 주식 상승률보다 시총 증가율이 컸어요. 네. 이거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자금만 조달한 거예요. 네, 물타기, 상장, 뭐 표현하니까 근데 쉽게 말해서 IPO. 네. 이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데이터가 잘 안 와닿으실 텐데 네. 코스피 수익률, 코스피 어떤 돈을 버는 것과 네. 시가총액 증가율을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또 다른 말로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상속 증여세 높으니까. 그렇죠. 자금만 조달한 거예요. 시장에서 네. 자금만 조달하고 나머지 주주 가치? 네. 그건 개소리야. 이러면 뭐 최근 바로 비근한 뉴스가 LG 화학이 지금 NCC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네. NCC를 딴 데하고 합병하자고까지 얘기했으니까 LG 화학은 완전히 넉마가 되는 과정인데. 원래 LG화학이 2차전지랑 다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시 빼가지고 엔솔로 넘겼는데 사실 지분은 대부분 다 대주주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따지다 보면 결국 이 주로 자금 조달 창구로 쓴 거죠. 네.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는 건 가장 시작은 이 사람들 욕하기를 떠나서 탈축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상속에 관한. 상속에 관한 탈축을 만들어줘야 뭔가 이거의 선순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 고민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지금이야 그런데 한 2달 전쯤에 이제 약간 또 어느 방송 원래 가서 했던 그림이에요. 연합뉴스인가 어디 가서 제가 그때 밸류업으로 3천 간다고 할 때는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네네. 사람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한국에서 PBR 낮은 업종 기업들을 잡으면 아까 그저 그런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저 그런 기업에 우리나라 딱 띄워놓는 게 유통 유치들 있잖아요. 안 좋죠 지금. 의료회사들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뭐 운송회사들은 어떡할 것이며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많이 차지하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서서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많이들 말씀드리는 게 진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변화에 갈 텐데 우리나라는 정말 고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에는 돈을 막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많았어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다시피 순연금 상태 기업이 생각보다 적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했지만 훌륭한 기업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되게 주주환원 석대 주주환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뭐 배당금을 주던 뭐 해야 돈을 벌고 네네. 회사가 탄단해야 네네. 주주 가치 정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도 자기 뭐 이렇게 그쵸. 뭐 어떤 식으로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런 기업들이 소위 그 PBR 1보다 적은데 순연금 기업이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한데 일본은 아까 말했던 니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우리랑 다른 게 일본은 좀 노년층들이 돈이 많아요. 네, 현금이. 그렇겠죠. 네. 성장 시대의 우리의 50대에 비해서 일본의 50대가 훨씬 돈이 많은 것 같아요. 60, 70대가. 네네. 걔네들은 그 돈이 있는 걸 세제 혜택을 주면 투자를 했던 거죠. 네네. 그게 있고 또 하나 기업들도 돈이 많았어요. 기업들도 그냥 불황이라고 그냥 계속 돈을 내피해서 써가지고 잘 최저의 구조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밸류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냐도 따져보는 그런 시장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대 버핏 얘기를 왜 상기해 드렸냐면 그저 그런 기업은 밸류업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PBR이 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는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을 찾는 것보다 그저 그런 기업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피해야 하는 기업,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인 비율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그런 기업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더 쉽게 말하면 금리를 감당 못하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 네네. 이장이 어려운 거는 그런 기업에 잘못 걸리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려운 거야. 네. 이 시장이 왜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뭘 해서 돈을 벌겠다도 중요한데 잠재적 폭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주변에. 그러니까 폭탄 피하기도 매우 어려워. 뭐 제가 주제 넘은 건지 모르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제일 문제는 또 이런 거예요. 오늘 혼자 너무 독단지 진행하는데
제일 아쉬운 게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다른 나라는 가계의 여력이 상당한데 한국은 가계의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고민인 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을 담은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이 왜 떨어지냐? 돈이 없으니까 또 애를 못 낳는 거겠죠? 노인들이 왜 노인 빈곤이 커질까요? 이게 모든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계가 잉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경기가 좋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돈을 많이 쓰는 성향도 있지만 일단 돈이 있는 거고 네. 일본도 이게 됐던 거는 어떻게 했던 간에 일본의 정부는 거의 너무 부채가 많지만 네. 개인은 상당히 부채가 낮았다는 거죠. 일본은. 네. 우리는 뭐 정부도 이거 부채가 낮은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거 공공기관 부채 합치면 아 그렇죠. 아니, 이게 좀 달라요. 허그 같은 이게 사실 난리 났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데 제일 중요한 가계 부채는 동일한데 우리나라가 100이 넘어요. 내 아래에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금리를 안 내리면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 혈압이 생기잖아요. 제가 혈압 환자여서 약을 먹으니까 전에 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치의 선생님 제가 가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금융을 물어보시고 제 진료 시간이 좀 길어져요. 대학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금리가 뭡니까 저한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했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혈압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고혈압도 안 좋고 저혈압도 안 좋은 적절한 금리가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혈압이 되니까 고혈압이 되면 모든 장기들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신장도 무너지고 장기들이 혈관도 무너지니까 점점 장기가 악화돼가지고 결국 인간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우리가 그 높은 금리를 못 견디는 체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처럼 비만이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 금리에서 가게들은 점점 힘들죠. 점점 빚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쩌면 정책 효과도 되게 줄 수가 있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경기는 좋아, 수출 경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내수는 박살인 거야. 지금 수출 경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내수 경기를 누가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누가 어떤 정책이 나와도 전 상관없어요. 돈을 불어서 상관없고 한데 과연 우리 내수가 살겠는가?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내수 경기가 살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빚이 너무 많으니까. 제일 문제가 이거야. 우리는 금리를 낮춰야겠는데 저번에 이창용 총재님의 말을 듣다 보면 정부 말대로는 하지 않지만 연준 말은 듣는다. 연준의 영향력 속에 있다.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국 제10년품을 보고 있고 왜 미국 기준금리가 5.5인 걸 보고 있는 거냐면 걔네가 금리를 낮출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우리의 한국은행에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상황은 환자여서,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건강한 환자예요. 그 금리에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체력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금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고금리 환경이 더 이상 이어지면 개인이 못 버티는 개인이 나올 것이고 못 버티는 자영업자가 나올 것이고 못 버티는 기업이 나왔죠. 다시 원래 제목으로 들어가서 그저 그런 개인이나 그저 그런 기업은 되게 힘들어지고 훌륭한 개인이나 훌륭한 기업은 돈을 더 벌게 되겠죠. 이게 참 더러운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우리의 현재 체력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계속 제가 장이 좋다 나쁘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게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주제인데요. 한국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요새 가장 놀랬던 현상이 그래도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94년에 들어왔으니까 30년 됐잖아요.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환율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글로벌 대비 한국 시가총액은 결국 환율의 함수라는 그걸 계속 주장해 왔었고 진짜 잘 맞았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워낙 강해지면서 한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한국이 환율이 뭐냐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 비중이에요. 잘 보시면 제가 정확히 보면 한국의 비중이 옛날에는 1%인가 2%인가 딱 정수로 떨어졌어요. 2%였나? 1%였나 그랬는데 2%겠죠. 2%였어요. 그게 한 1.6까지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드러난 거예요. 보시면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막 지수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 같잖아요.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전체적인 체력이 지금 뭔가 뭐 이게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한 1,100원 맡은 가는 동안 우리가 체력이 강해지면서 1,100원을 갔었죠. 항상 그랬었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있어요. 환율이 하단이 한 1250원에서 1304인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요. 옛날 1150원이 우리 안 올 것 같아요. 중립이라는데 느낌에 1250원도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죠. 1300원 깨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 언다 이러다가 위가 열리겠죠. 1400원이 아니란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국은행은 정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금리를 다시 못 내리게 되면 그저 그런 개인은 더 힘들어지고 그저 그런 자영업자는 망할 거고 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네,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꼭 상황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여기서 이걸 벗어난 걸 투자를 해야겠는데 본질적으로 한국 전체에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삼성전자 이렇게 좋아지는데 한국 증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덫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환율 문제를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경기라는 게 경착륙, 연착륙, 무착륙인데 미국이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겠다는 거죠. 사실 미국의 연착륙 사는 꽤 많아요. 네. 근데 노랜딩은 사실 이 금리에 이 물가에 노랜딩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각본 이게 말이 안 이해가시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죠. 아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예요. 이 금리를 버틴다고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미국 애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다음 그림이에요. 와 이거는 미국의 성장률은요.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가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얼마 전에 라가르도가 나와서 막 강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금리 내릴 거야. 어쩔 거야. 내려야 돼 우리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지난주인가 그 얘기했죠. 네. 근데 미국은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생각해보시죠. 이 미국처럼 큰 나라가 2024년 작년에 지금 전망치가 지금 현재 2.1 이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거 봤더니 거의 2.5던데요. 네, GDP 나오고 계속 올라가요. GDP 나오고 올라갔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블룸버그 전망치를 갖다 쓴 건데. 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선 통제가 그러니까 계속 달러가 되면 우리 달러 인덱스랑요 별거 아니에요. 그림 안 가져왔는데 달러 인덱스랑 미국채 10년 같이 그려놓으면요 똑같이 움직여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금리가 안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증시에도 해당돼요. 미국 그 강한 미국의 국채 10년이 더 올라가요. 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한 5% 된다고 치면 5%면 좀 솔직히 무형 자산 5%. 어렵게 뭐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거 다 빼고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돈이 있는데 가장 안전한 토인 달러로 채권이 네. 5% 이상을 줘요. 네. 그게 5%면 어떤 미국의 채권은 또 따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럼 물가 연동차라도 하면 되죠. 물가가 불안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투자의 우리 수단이 생기니까 대척점에 있는 주식들이 약간 최근에 미국 그 성장률이 흔들린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네네네. 뭐 다른 거 생각 성장률 좋죠 지금도 NBA 좋은데 왜 저렇게까지 갑자기 뭐가 바뀌었어요 솔직히 바뀐 거 없어요. 네네. 그냥 야 이 금리가 유지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던질 수가 있어요. 미국이 금리가 내려오려면 미국이 부러져야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려온다면 그거는 옛날에 이제 미국은 과거에 미국의 금리를 내려오기 시작하면 급하게 내렸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나오는 거야? 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뭐 어디가 부러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워낙 어떤 지점장이랑 편하게 각도기념을 먹으니까 지점장이랑 얘기할 때 전에도 제가 우리 PF 갖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뭐 저도 이제 회의체에 참여하는 사람이니까 최근에 왜 이렇게 분양가가 안 내려오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약간 주제에 벗어나는 거지만 핵심은 원자재 가격이 아니에요. 인건비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뭐 중대재해법, ESG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하튼 공기가 길어지고 야간 공사 같은 거 못 하잖아요. 52시간 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인건비 문제가 이번에 물가를 스티키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임금이 좋으니까 지금은 되게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소비가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인플레가 유지되면 실질소득은 안 내려가겠죠. 거기로 넘어갈 수도 있으면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부러지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옛날에 교과서에 보였던 코스트 푸시적 성격이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그림은 미국의 M7 보면은 이익이 올라왔고. 네. 잘 생각해보세요.
이익이 완전히 부러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주가 급락이 나왔어요. 네네. 그거는 결국 매크로한 이유였어요. 그럼 매크로한 이유로 들어가면 이제 약간 미국에 들어가면 사실 미국의 고용 문제 전에도 여기 가져왔던 건데 정말 이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경제학자들도 했던 얘기인데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한던 게 대표님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여전히 너무 많아요. 이게 구인 구직비율이 내려왔는데요. 1.4예요. 한 사람당 직장인 1.4개입니다. 한때는 2개까지였었습니다. 그때 거의 미쳤던 거죠. 네. 근데 원래 옛날에는 이게 좀 경기가 좀 주춤해지면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서 일자리가 더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래 고용이 많이 되니까 소비를 많이 할 거 하는데 잘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경제학자들을 우리가 투자를 뭐라 욕을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후행적으로 왜 그랬는지 설명해 줘서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뭐 이거 경제학자분들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결국 계속 핵심은 최근의 고용 문제의 핵심은 실업이 낮은 거는 수요가 늘어서 수요가 낮은 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서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그 장벽을 치면서 이민을 막았던 게 이제 누적되어서 영향을 미친 게 하나 있고 코로나 있으면서 맞죠. 사람들이 이제 나간 사람들이 아우 나 일 안 해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문을 여니까 이제 이민자들이 엄청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또 하나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근데 돈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저 플로리다 같은 데 돈 쓰면서 살고 있는 거고. 문제는 그래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일 힘들어지는 게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에요. 왜냐면 인건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 기본적인 인건비들이. 그래서 사실 미국 구인시장이 주식시장 구인시장이 좀 너무 좁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무슨 시나리오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좋은 미국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훅 할 수 있냐는 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네네네. 근데 다음에 보면 이제 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지금은 커 보이지 않지만 좀 더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U3라는 공식 실업률이 있고 U6가 있어요. 그럼 보면 공식 실업률은 좀 내려오는데 이게 뭐냐면 파트타임까지 포함한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막 2중 3중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도 살기 빡빡한 거예요. 이 물가에서 지금.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려면 상당히 그 노동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또 하나는 최근에 상호년 부동산 이슈는 공실률이 너무 올라와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메트로폴리탄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죠. 아, 보통 상가는 다 잘 되는데 저 비싼 것만 안 나가.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월가에서도 소위 투자은행들이 월가를 떠나요. 비싸고 뭐 별로 거기 꼭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 꼭 있을 필요가 없냐? 다 줌으로 회의하고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사실 이 문제가 왜 문제냐면 사실 여러 가지 이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리면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위험 요인들도 조금씩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올해는. 이번에 물가 안정은 경기 둔화와 함께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가 안정은 금리로 못 잡고 경기가 부러지면서 잡힌다. 그 방법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되면 장단기 경제 역전이 해소될 것 같아요. 지금 역전돼 있으니까 하지만 해소되면서 원래 영양제 해소가 되는 제가 전에부터 가끔 이 말씀드렸는데 물가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 물가를 잡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유가 잡히면 잡힐 거다. 주택 문제가 안 잡혀요. 근데 밑에 깔린 게 다 모든 비용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다음 주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브라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스타벅스 주식을 팔으라고 썼어요. 왜냐면 제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고 글을 제가 좀 길게 써서 그러는데, 이게 심플한 게 뭐냐면, 왜 이런 코스트 문제들이 더 커지고 있는 건지 또 하나가 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나온 그 커피가 돌아서 많이 가 있는 게 베트남 이쪽도 가 있지만, 그 진짜 많이 가 있는 게 브라질 이쪽이거든요. 거기가 소위 전 세계 커피 가격 결정짓는 생산지예요. 거기가 계속 작황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예전처럼 비가 안 와요. 비가 어디 오죠? 사막에 오잖아요. 사막에.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 기후 변화가 결국 모든 코스트를 좀 올리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거는 경기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굉장히 이게 좀 뭔가 기후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코스트를 올리기 시작했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소위 이런 기후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올라오니 그 관련된 코스트가 올라오는 기업들은 매우 힘들어졌어요. 또 문제는 뭐냐, 이 다음 그림인데 이거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거 어느 보다가 데이터 찾아가지고 하는 건데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비율이 잘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옛날 베트남 전쟁 그리고 뭐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잘 보세요. 지금 전쟁 시작된 지 꽤 됐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안 끝나고 있죠. 네.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뭐 이라크랑 저희 이란이랑 이스라엘을 한번 치고받았으니까 더 아니 계속될 것 같아요. 세계 대전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으로 무력주로 죽어간 거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그때 코스트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왜냐하면 왜 무력 충돌이 난다는 건 뭐냐면 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안 하는 거예요. 갈등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들 찾으면 전 여전히 뭐 현대, 로템,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좋아 보여요. 네. 많이 올랐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어 팔다 보니 우리는 자연히 계속 만들고 있고 네네. 같이 우리 걸 갖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반도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데 우리 여기도 이제 해당되고 있는 거고 서로 분리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서 있는 것들 최근에 보면 뭐 철강 조선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여하튼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이 데이터가 어느 잡지에 나온 것들 만든 건데 이게 이 이상을 갈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고.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내년 내후년까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비용 측면에서 물가 문제가 계속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럼요. 전쟁이 터지면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섞여 있는데 또 문제는 전 세계 선거가 많이 열리는데 미국 경선도 불확실해졌어요. 제가 보시면 이제부터 경선 시작됐죠. 전당대회 이제 7, 8월에 열려요. 그 다음에 11월, 10월에 선거하는데 이걸 딱 일정 본 순간 무슨 생각 드셔야 되냐면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릴 수 있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일정이 이렇게 빡빡해요 지금.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12월 17일까지 못 내린다는 거예요. 6월 달 안에 못 내리면 못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못 내릴 거고 부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 거고 그러니까 그저 그런 기업들은 그냥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크다 보면 이제 여기서 근데 미국 선거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올해 와서 가장 괴로우신 분이 누구냐면 작년에 올해는 무조건 채권이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채권 투자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목돈들이 들어가서 머리가 아플 상황이에요. 작년에 장기채를 이렇게 많이 샀어요. 30년짜리도 많이 ETF 많이 샀죠. 예. 제 생각엔 그게 지금 한 8,000원대 있는 걸로 아는데 한 9,000원 갔다가 제 생각에는 그게 슈팅했다나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하여튼 돌았을라면. 어제 금리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4.1% 이렇게 떨어지더라. 4.61%. 네. 그래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나 했는데 오늘 다시 올라요. 4.63%? 이게 아까 여러 가지 저런 걸 한번 보자.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냐면 우리 금융시장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서 되게 심플한 줄 알고 있잖아요. 절대 심플하지가 않아요. 여기 복잡계처럼 여러 개가 섞여서 막 돌아가면서 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물들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뭐가 있냐면 주식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미국채 금리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강한 거예요. 이게 서로 이게 이상하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채권 이걸 외워야 돼요. 채권 변동성이 커질 때 달러가 강하거든요. 지금은 채권이 볼러틸리티가 되게 큰 시기니까 채권 투자도 상당히 올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 채권 투자 되게 쉽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리서치랑 협의 안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싫어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가능성이 낮은데 우리나라 환율 레벨이 바뀌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전 하고 있어요. 환율 레벨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되게 졌다는 의미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1,400원 근처 오면 당연히 주식을 사야죠. 환율이 당연히 옛날에 원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정도 와주면 지르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레벨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한 1,450원?
뭐 심하면 1,500원 가서 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일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커져. 그러니까 하면 또 그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더 들어가면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 세계화 시대에는 한국이 워낙 강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 같이 팔아먹을 수 있었으니까.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면서 어쩌면 달러로 재편되는 시기에 한국은 쪼그라든 거죠. 뭐 누구 탓할 필요도 없는 어쩌면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제2의 프라자 합의가 이 말이 왜 나오겠어요?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더 강해지면 미국도 싫어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그걸 반대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강달러가 싫을까요? 강달러여야 인플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요. 수입 물가 문제가. 달러가 강하니까 싸게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환율에 대한 고민인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요새 굉장히 어려운 게 매크로하게 보면 야 이거 시장 좀 그래서 당신 말은 한번 두드려 맞는다는 거야. 근데 왜 안 두드려 맞고 있냐면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나라 글로벌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이 네. 우리나라 수출주가 좋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4월 달도 20일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50% 정도 수출 그렇죠. 증가합니다. 네. 44%. 하여튼 44%. 44%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 아마 여기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미국의 이제 전 세계 OECD G20 경기 선진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퓨저 인덱스라는 게 이제 확산 지수인데 네. 전월차로 늘어난 국가들의 비율인데 이게 거의 극단에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100이면 모든 나라가 전월 대비 좋아지는 거거든요. 100이 되면 네네네. 지금 88.2예요. 예예. 네. 제가 보기엔 한두 나라 남고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더 좋아지지 않으면 이게 꺾이겠죠. 네. 그러면 이게 꺾이는 순간 G20 경기선은 꺾여요. 네. 그럼 여기서 좋게 보면 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하방이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이게 꺾이면 하방도 흔들리는 상황이 오겠죠. 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반기까지는 이게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고 야, 그럼 미국 경기 꺾이면 꺾일 수도 있겠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주도주고 미국이 흔들면 우리는 정말 답 없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미국이 쉬면 나머지 뒤따라 중국이나 한국이 간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분리되면서 나온 현상인데 네. 다시 합쳐지지 않는 거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건 국내 기업들 증시는 그래도 버텨줄 거예요. 버티거나 올라갈 거나 아직은. 왜냐하면 미국의 재고 사이클은 국내 영업이익률과 거의 똑같아요. 네. 그냥 미국이 좋으면 우리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미국 무역 수지가 좋아져 외국인 우리나라 주식을 사요. 네. 반도체 같은 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내수나 이쪽들은 많이 꺼져 있는데 이건 올라오는 흐름이 이어져서 지수가 버틴 거죠. 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과거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이러면 엄청 좋아졌어요. 옛날과 다른 게 있죠. 우리 다 아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좋아지면서 중국이랑 같이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업종이 확산됐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은데 자, 반도체 화장품도 팔리고 뭐 다 좋아졌어요. 네. 중국.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보시다시피 G20양 수출 금액 자체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잘 보시면 미국 향만 올라오고 중국 향은 떨어져요. 네.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중국은 배제되고 있다. 네. 중국이 배제되는 산업은 베팅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랬고 네. 2차 전지 처음에 그랬었고 네. 네. 지금 요새 배제를 어디로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조선이잖아요. 네. 네. 지금 군함 얘기까지 나오죠. 그냥 조선은 네. 1분기의 숫자가 그냥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되게 여의도에서 그랬어요. 1분기 숫자 나오면 산다. 아니죠. 다 알고 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은 다시 하나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는 가운데 반도체도 나왔고 또 이 미국의 반도체 어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 다 미국 쪽이라는 말 들어가면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처음 그저 그런 기업은 뭐냐면 중국 익스포저가 큰 것들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여행주도 안 되고 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회사들은 일본이나 이쪽 관광객이 오면 좋아지는 회사고 네네. 뭐 새롭게 호텔도 만들고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숫자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화장품 회사들도 미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이쪽 익스포저 높은 기업은 되게 주가가 네네. 좋아요. 중소 화장품 중에 그런 회사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지금 모든 기준은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미국, 중국과 미국은 갈라섰구나. 왜 갈라? 아까 사람이 죽어가는 수가 갈등의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잡아가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업종을 말하면 반도체 유틸이면 반도체가 좋고, 네. 뭐 어떻게든 간에 전기, 전압기 이렇게 다 유틸에 있으니까 네네. 이게 좋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별에서 이번에 LS증권을 바뀌는데 LS도 저렇게 움직일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원래 항상 지분이 거기가 많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 지분이. 그리고 또 남은 게 뒤따라서 이 그림 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데 반도체 유틸리티가 좋죠. 네. 또 좋아지는 게 뭐 있죠? 여기 보시면 조선이라는 게 네. 416%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좋. 그렇죠. 이것도 중국이 1위의 업종이니까 중국을 배제하면 우리밖에 막힐 데가 없는 거죠. 아니, 뭐 그리고 여기 아이트 하드 좀 뭐죠? 하여튼 400%가 넘는 거는 조선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높은 게 호텔 레저인데 이것도 그 안에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중국 익스포저가 아니라 다른 데 익스포저 높은 기업만 좋아지고 있어요. 네. 뭐 특정 기업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좋지는데 아까 아마 파레사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들 숫자 좋아지는 걸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반도체는 흑전이니까 좋은 거죠. 네. 반도체는 좋다니까요. 네네. 근데 반도체에서 굉장히 공격적 플레이들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반도체 좋아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또 고민이 이제 반도체 고민을 잠깐 얘기할게요. 네. 반도체 우리가 좋아했었으니까. 네네. 제가 맨날 옛날에 하던 말 있어요. 전 세계 상대 PBR이 1.5 이상 넘어가면 약간 부담스럽다. 네. 1.5 넘어가 있더라고. 저희 반도체가? 정말 그러니까 전 세계 전체 기업 대비 반도체 상대 PBR이 이거 그냥 전에 방송 보시면 제가 가끔 하던 말이었어요. 네네. 아니 전혀 올라온 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여기 정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뭐 반도체 그러니까 전자 이런 게 꽤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10만 전자 할 때가 요때예요. 그러니까 비슷. 근데 문제는 다행인 거는 전체 PBR에서 아웃퍼폼 한 거죠. 네. 아래 그림 보면 국내 반도체 업종 PBR 보면 이걸로 보면 아직 여박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고요.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국내. 전체 기업들 상대 PBR. 상대 PBR. 네, 네, 네.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압도했냐를 보고 싶어서 보는데 과거 레벨 정도로 반도체 업종 PBR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는 엄청 올라온 거야. 상대 시장 딴 데가 안 좋구나 또. 우리나라 다른 게 안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제가 이거 과거에 이거 몇 번 먹혔는데 네. 우리 반도체 담당자들이 다 좋다고 할 때였는데 12년인가에도 제가 이거 갖고 와가지고 반도체 쉽지 않다 했는데 그때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반도체도 그냥 업종 자체가 확 열기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를 구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참 어렵죠. 그건 정말 전문의 영역이니까. 네.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저도 궁금은. 그러니까 일단 HBM은 그쵸. 시세가 다 낮잖아요. 많이 낮죠. 좋죠. 좋지만 시세가 낮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거 레거시가 좋아질 거냐? DRM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죠, 다들 내년도 얘기하고. 그걸 레거시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레거시 쪽에서도 앞단이 있고 뒷단이 있는데 그쵸. 뒷단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게 덜 올라, 그러면 뭐 전자 사고 이래야겠네요, 지금. 네, 전자하고 또 전자 밑에 그 밑에 있는 반개 그 밸류 체인 중에 안 오르는 놈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뭐 그것도 잘 전략을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전체를 놓고 이제 전 전략하던 사람이니까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게 상당히 강하게 진행됐었고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반영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그러니까 조선을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조선이 좋다기보다 이게 대척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조선을 보면 이제 좀 움직였고 이걸 좀 길게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되게 의미 있게 보는 게 원래 올해 되게 좋게 보는 게 전에 자주 안 나오진 방송 보면 제가 방산 얘기 많이 했었고요. 갈등 것 때문에 조선 얘기를 했을 때 조선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원화가 약하면 조선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보여드리면 아까 OECD 선에서 올라오는 기간에서 하방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 올해 관건은 올해 한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의외로 OECD 경기선에서 꺾였을 때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뭐 4월에 팔아서 10월에 사 이런 게 그런 걸 떠나서 올해는 굉장히 큰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럼 지금은 그래도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지금 막 무너지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모르죠.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이선의 인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거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거는 꼭 기억해요. 상고라는 게 아까 코스트 문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뭐 지원자나 저나 시장에 좀이라도 있던 사람들은 정말 상고라는 걸 왜 못 읽냐면 2001년에도 나왔었고 2000년 터지기 직전에 8, 9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때 예외 없이 한국 경기는 망가졌어요. 이거는 왜 망가졌었냐면 동일해요. 고금리와 고물가는 결국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이자보다 내수 경기가 무너져 버려요. 고환율이라는 건지 뭐 버텨주는데 이게 또 오히려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이것도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저는 경기가 한국이 생각보다 되게 별로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가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드냐면 많은 분들이 달러가 강하니까 무조건 원화가 약하다는데 그러기에는 최근에 원화의 약세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컨센서스 기업 실적도 약간 높다 여전히. 그런 경기라는 게 기업 실적이잖아요. 경기가 좀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와요? 반도체 회복이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나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나머지가 너무 안 좋다. 아까 우리가 상대 PBR 봤잖아요. 반도체만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거 외에는 다들 너무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재밌는 이 데이터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면 상향하는 기업과 하향하는 기업의 비율을 보면 마이너스예요. 하향 기업이 더 많아요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높은데 숫자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몇몇 업종은 잘 나오는데 나머지는 수출기업. 나머지는 너무 안 나온다. 쇼크가 나오고 있는 거 쇼크.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팔아먹을 게 없어요. 중국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를 갖고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실적 장세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좀 묘하잖아. 이게 기업이 너무 안 좋은 쇼크 종목이 실적 시되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짱돌들이 하나씩 막 날라오잖아요 지금. 잘 보시면 지수는 광고하는데 어떤 종목들은 툭툭툭 무너진 것들 추성일거려. 예를 들어서 한국 단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스몰캡 내가 좋아하는 스몰캡 회사 좋아하던 종목이었어요. 한국 단장 어느 날부터 확 밀렸죠. 그리고 구리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마진이 팍팍 떨어지니까. 탐방 딱 갔다 오면 첫 마디가 큰일 났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빠졌어요. 이제는 더 빠질 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스트 문제를 기업들 와닿으니까 지금 기업들이 무슨 거냐면 삼성그룹에서 주말 근무 얘기 나오는 게 왜 나오겠어요. 기업은 비상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체감이 너무 다른 거죠. 지금 다 코스트 때문에.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 고정비리라는 판 비용 있잖아요. 이 비용을 어떻게 커버하지? 다 그거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반대편에서 훌륭한 몇몇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동산 전문가이지만 좋은 곳의 부동산은 더 비싸질 것이고 지방의 어떤 옛날에 지방도시 시장 앞에 있는 뭐 좋은 건물 지금 다 빈 건물 돼가지고 폐허가 될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버핏의 말과 돌아가는 건데 현재까지는 기업 이익은 상승폭이 유지가 돼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그림하는데 여전히 올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이 컨센서스가 258조예요. 말씀드릴게요. 2024년에 최종이 얼마가 나왔냐? 153조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 100조가 늘어야 돼요. 반도체가 는다고 해도 100조는 안 이걸 기반으로 ROE가 8.7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걸 기반으로 그 ROE가 유지될까요? 그럼 PBR 한 배가 넘으면 ROE 10%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간에? 그러니까 최종 결론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숫자를 놓고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상단은 크게 못 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들 이제 반도체가 움직였으니까 과거에 반도체가 움직이면 10만 전자 3,000포인트 막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본 데이터를 보면
야 이게 간단치고 않구나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만 해야 되죠. 그래서 맨 처음 제목으로 들어가면 버핏의 말에 제가 어느 날 이거 좀 됐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어떤 지인이 어떤 식사 자리에서 물어봐서 버핏 그 전에 이제 버핏 책 하나 읽던 거 이 문장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가지고 시간을 그런 말을 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나한테 어차피 크게 봐서 지금은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돈 벌지 않냐. 시간에 나을 편은 된다. 한국 증시가 참 어려워요. 근데 버핏도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증시는 시간이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테슬라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나라에 테슬라 투자 많잖아요. 어떻게 했죠? 지금 상황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괴로운 상황. 근데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훌륭한 기업에만 친구가 되니까 훌륭한 기업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드렸던 힌트를 몇 가지 드렸어요. 몇 가지가 뭐였냐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뭐 앞서 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반도체 여전히 좋고 뭐 전기 절약기 이런 거 좋고 그다음에 이제 후행절 좀 덜 따라오게 조선 같은 거 방사 이런 거 좋고 그다음에 호텔 레저에서도 몇 가지 좀 5월에 연휴 시즌에 단기적으로 좀 볼만하고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그저 이런 기업들 비용 감당 못하는 기업들 이거 정말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실적 시즌마다 팍팍 짱돌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한계들이 오니까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 붕괴 뉴스 나오잖아요. 그게 자영업자만 해당되겠어요. 일반 기업도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전은 굉장히 그런 것들 착각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들으시고 말씀했어요. 내가 요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투자 방법은 부동산이면 주식입니다, 금입니다 하는데 이건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 해지하는 건 인플레이션 해지는 금이고요, 부동산이에요. 그걸 원하시면 부동산 투자하세요. 주식은 이익의 함수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장 이익이 늘어나려면 코스트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 코스트 환경이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올해 100조가 늘어난다는데 전 100조는 안 늘 것 같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고민 속에 빠져 있어서 상당히 크게 못 열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정말 뭐랄까 지혜 보고를 연 느낌 그리고 지혜 세례를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맞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윤지호 그룹장님께 저도 오늘 뭐 제가 말하면서 정리하고 집도 멀지 않으니까 가끔 한번 찾으면 식사나 하시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이베스트증권의 윤지호 그룹장님과 함께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세계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조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윤지호 그룹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